화려한 조명이 샹들리에 부서지듯 쏟아지는 연회장의 소음은 두꺼운 방화문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졌지만 한희수의 귓가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이명이 웅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가죽 클러치백을 움켜쥐었는데 그 안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어있었다.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로서 우아하게 미소 짓던 그녀의 가면은 이미 벗겨진 지 오래였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처절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이 복숭아뼈를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은 그녀가 처한 현실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수는 주저없이 신발을 벗어 양손에 쥐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무정위에 대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층간을 수색하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비상계단뿐이었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냉기와 통증이 뇌신경을 타고 올라왔지만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가 그 고통마저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아닌 스위트룸 전용층인 최상층으로 방향을 틀었다. 추격자들은 당연히 그녀가 지하 주차장이나 외부로 연결되는 옥상을 택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병력을 분산시킬 것이 분명했기에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이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육중한 철문을 밀고 99층의 복도로 들어섰는데 그곳은 아래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요하고 적막했다. 최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는 그녀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흡수해 주었지만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붉은 눈빛은 피할 수 없는 덫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이동했다. 그때 복도 반대편 비상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고 이수의 온몸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놈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그녀의 시선은 다급하게 주변을 훑었다. 마침 청소를 위해 열어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복도 끝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이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틈새를 향해 몸을 날렸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소리 없이 닫고 잠금 장치를 걸자마자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문 밖에서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그녀가 숨어있는 방 앞을 지나쳐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는데 그 찰나의 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이수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이 침입한 공간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은 바깥의 소랑과는 철저하게 격리된 또 다른 세상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공간감과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최고급 시가 향기는 이곳이 평범한 객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고 이수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세웠다. 그녀는 인기척이 없는 거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발끝에 닿는 푹신한 카펫의 감촉이 낯설게 느껴져 잠시 멈칫했다. 그때 어둠 속 깊은 곳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이 어둠 속에 숨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창가 쪽 1인용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남자의 실루엣은 도시의 불빛을 역광으로 받아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이수가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동요도 없이 한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제 발로 굴러들어온 먹잇감을 관찰하는 맹수와도 같은 여유로움이 느껴져 이수는 놈들에게 쫓길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미술품 포장용 커터칼을 꺼내들고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밀어 올렸다. 남자는 그녀의 손에 들린 초라한 무기를 보고도 비웃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그저 낮은 웃음소리를 흘리며 잔에 담긴 술을 한 모금 삼켰다. 그의 침묵은 이수에게 말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용의 둥지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간다면 태성그룹의 사냥개들에게 잡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억누르며 칼끝을 남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이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달빛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는 마치 조각상처럼 빚어놓은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과 찢어진 드레스 차림으로 칼을 들고 서 있는 이수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이수가 올려다봐야 할 만큼 컸고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칼을 든 그녀를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이수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더니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칼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남자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남자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오크 향과 채취가 이수의 코끝을 자극하며 아찔한 현기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수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낮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경골하기보다는 유혹에 가까울 정도로 부드럽고 위험했다. 밖에서 다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이수는 몸을 움찔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다. 이수는 이 위험한 남자가 자신을 신고하거나 밖으로 내쫓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보호가 절실했기에 저항을 멈추었다. 남자는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소파 옆 협탁에서 리모컨을 집어들어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육중한 암막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며 창밖에 야경마저 차단되었고 방 안은 완벽한 칠흑 속에 잠겼다. 시각이 차단되자 청각과 촉각이 예민하게 살아나 남자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사명감과 복수심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오직 눈앞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와 문 밖을 서성이는 죽음의 그림자만이 현실로 다가왔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시선을 맞추었고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기이할 만큼 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가 감추고 있는 두려움과 절박함을 읽어내고 있었다. 남자는 이수의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만 이수는 입을 다문 채 그를 노려보았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태성그룹과의 악연에 이 남자까지 휘말리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는데 그 손길은 의외로 다정했다. 이수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남자가 단단히 지탱해준 덕분에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객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성그룹의 하수인들이 기어이 이곳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기에
이수의 눈동자는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남자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제발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남자는 겁에 질린 그녀의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검지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문 밖의 사내들은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전자도어록이 삐비빅 소리를 내며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남자는 태연하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었다. 그는 이수를 침대 쪽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린 후 순식간에 그녀의 위로 올라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씌웠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내들이 구둣발로 방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는 불쾌하다는 듯이 고함을 쳤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감히 누구의 방을 허락도 없이 침입하느냐는 그의 호통에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침입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지 손전등 불빛을 비추었다. 남자는 이불 속에서 상반신을 일으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고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사내들은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사내들이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는 듯 했다. 남자는 침대에서 내려와 흐트러진 옷매를 정리하며 다시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이수는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기어나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위스키 잔을 집어들고 창가로 걸어가며 그녀에게 내일까지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듯 말했다. 이수는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남자의 등 뒤에 대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성그룹 따위는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개미만도 못하다는 듯한 태도였고 그것은 허세가 아닌 진정한 강자의 여유였다. 이수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가 건네는 위스키 잔을 받아들였다. 이 밤이 지나면 그녀는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남자의 그늘 아래서 안전할 수 있었다. 남자는 그녀가 잔을 비우는 것을 지켜보며 내일 아침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잔인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어 이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은 태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가 다시 스위트룸을 가득 채웠지만 공기 중에 남아있는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았다. 태성그룹의 하수인들이 물러간 후에도 한이수는 쉽사리 긴장을 풀지 못하고 문 쪽을 향해 곤두선 신경을 유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를 구해준 남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창가로 돌아가 위스키 잔을 채웠는데 그 모습이 지나치게 태연하여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불청객에게 화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벽을 짚고 겨우 지탱해야만 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위스키 잔 너머로 건조하게 바라보며 한 모금 술을 삼킨 뒤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깊은 심해처럼 낮고 울림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태성그룹이 그녀를 쫓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단지 그는 그녀가 쥐고 있는 클러치백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짧게 물었을 뿐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직관에 이수는 흠칫 놀라 클러치백을 더욱 세게 껴안으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한 투숙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가 태성그룹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간다면 복도에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잡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이수는 살기 위해서는 호랑이의 등 뒤에 숨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득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결심을 굳힌 듯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터칼을 다시 집어들었다. 방금 전 그에게 허무하게 제압당했던 무기였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협상 도구는 이것뿐이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수는 칼날을 뽑지 않은 채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그 대가로 태성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을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남자는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그녀가 내민 제안이 가소롭다는 듯 픽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산적인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를 밖으로 내던질 수 있으며 그녀가 가진 정보 따위는 힘으로 빼앗으면 그만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하지만 이수는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니면 그 장부의 암호를 풀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창밖의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가렸다를 반복하며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남자는 이수의 눈동자 속에 담긴 도끼와 총기를 읽어낸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그녀에게 오늘 밤은 이곳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신 그 정보가 가치 없는 쓰레기라면 내일 아침 그녀의 시체가 한강에 떠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서늘한 화건이었다. 협상이 타결되자 남자는 인터폰을 들어 룸서비스를 호출하려다 멈칫하더니 대신 욕실 쪽을 가리키며 씻고 나오라고 턱짓했다. 이수는 그제야 자신이 찢어진 드레스와 땀으로 범벅이 된 몰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짧게 남기고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이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조와 고급 어메니티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오며 억눌러 왔던 공포와 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수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거칠게 세수를 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 넘겼다. 그녀는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으며 밖에서 기다리는 저 위험한 남자와의 두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다. 그녀는 욕실에 비치된 두툼한 샤워 가운을 걸치고 허리끈을 단단히 묶은 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전장과도 같은 거실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욕실 밖으로 나오자 남자는 어느새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아까와는 또 다른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이수가 나온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모니터 화면에만 집중하며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수는 그가 자신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따뜻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이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어 메마른 목을 축였다. 침묵을 깬 것은 남자의 낮은 목소리였는데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태성그룹 초혜 이사가 찾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다. 이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배는 떠났다는 생각에 자신이 빼돌린 것이 비자금 장부뿐만 아니라 미술품 위작 리스트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라고 실토했다. 남자의 손가락이 멈칫하더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훨씬 짙은 흥미가 서려 있었다.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 세탁은 그가 쫓고 있던 거대 카르텔의 핵심 고리였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셀러에서 레드와인 한 병을 꺼내 능숙하게 코르크를 따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에게 잔을 권하지 않고 병째로 자신의 잔에만 술을 따르며 태성그룹이 미술계를 오염시키는 방식이 꽤나 고전적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수는 그의 태도에서 그가 단순히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이 바닥의 생리를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대답을 회피하며 오늘 밤은 서로를 사업 파트너로만 대하자고 선을 그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밤은 깊어갔고 창밖의 도시는 잠들지 않는 불빛들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스위트룸안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남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이수는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수면욕과 싸우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대 잠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꺼번에 덮쳐오자 의지력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었다. 남자는 서류 너머로 위태롭게 고개를 떨구는 그녀를 힐끗 바라보더니 읽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에서 담요를 가져와 잠든 이수의 어깨 위에 무심하게 덮어주었는데 그 동작에는 묘한 배려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며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맞서 홀로 싸움을 건 이 여자의 무모함에 혀를 찼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도끼와 상처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아 밤새 꺼지지 않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이수의 눈꺼풀을 간지럽히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오자 지난밤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남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쇼핑백 하나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짧고 간결한 필체로 옷을 갈아입고 블랙스톤 투자 자문 본사로 오라는 내용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딱 맞는 정장 한 벌과 구두가 들어 있었다. 세심하게 준비된 옷을 보며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눈대중으로 파악했을 정도로 예리하거나 아니면 밤새 자신을 관찰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욕실로 들어가 씻고 옷을 갈아입은 이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도망자의 초라한 행색은 사라지고 세련되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호텔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을 뒤돌아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룻밤 사이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남자의 정체와 그가 제안한 거래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호텔 로비에는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수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녀의 앞에 멈춰 섰고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운전석에 앉은 중년의 기사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며 강 대표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뒷문을 열어주었다. 이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고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심의 숲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호랑이의 굴에서 나와 용의 등으로 올라타려 하고 있었고 그 여정은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그녀를 인도하고 있었다. 검은 세단은 도심의 빌딩 숲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강남의 노른자 위 땅에 우뚝 솟은 거대한 마천루 앞에 멈춰 섰다. 블랙스톤이라는 간결한 로고가 박힌 이 건물은 마치 세상의 모든 자본을 집어삼킬 듯한 위용을 뽐내며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발산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한이수는 건물의 압도적인 높이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가 발을 들여놓은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모인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로비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서늘하고 정제되어 있었으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와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이수의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는데 그 태도에는 범접할 수 없는 VIP에 대한 예우가 담겨 있었다. 투명한 유리관을 타고 고속으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수는 유리창 너머로 작아지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넓고 고요한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복도 끝에 위치한 육중한 양문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수를 보자마자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익숙한 시가 향기가 이수의 코끝을 스쳤고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그 남자가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으며 긴장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집무실 안은 모던하고 절제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으며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은 마치 옥좌에 앉은 군주처럼 보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고 서류를 검토하던 그는 이수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냉철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손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는데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흘러넘쳤다. 이수가 의자에 앉자 남자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짧게 자신의 이름을 강태주라고 소개했다. 그 이름은 금융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자 재벌들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막후의 실세였다. 이수는 자신이 어젯밤 칼을 겨누었던 상대가 바로 이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녀를 관찰했다.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이수 앞으로 밀어놓았는데 그 안에는 태성그룹이 그녀와 가족들을 위협하기 위해 준비한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기며 자신의 여동생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태성그룹 초회이사가 오늘 저녁까지 그녀를 찾지 못하면 가족들을 건드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녀가 처한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충격 요법이었다. 이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들며 태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메어 나오지 않았다. 태주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자신이 왜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를 도와야 하는지 증명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젯밤의 담력은 높이 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못 박았다. 이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 그가 원하는 대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똑바로 태주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태성그룹의 자금 세탁 루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는 미술품 경매와 갤러리 운영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을 역이용하면 태성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자신이 태주의 칼이 되어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을 찌르는 자객이 되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자신의 전문성을 무기로 삼아 복수와 생존을 동시에 쟁취하려는 그녀의 승부수였다. 태주는 그녀의 제안에 흥미를 느낀 듯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 화면에는 최근 경매에서 논란이 되었던 고가 미술품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는데 태주는 이 거래의 허점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수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훑어보고는 단 몇 초 만에 위작 가능성과 자금 세탁의 정황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전문적인 식견을 과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분석은 날카로웠으며 태주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을 호출하며 이수에게 즉석에서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는 이제부터 한이수는 블랙스톤의 아트 컨설팅 부문 총괄 디렉터이자 자신의 개인 고문 자격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태성그룹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방패와 신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미였다. 이수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받아들였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태주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이수의 가족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접근하는 수상한 자들을 모조리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수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문자가 도착했고 그녀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에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으며 당장 오늘부터 태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태주는 이수에게 블랙스톤의 법인카드를 건네며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테니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세상 밖으로 나와 적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는 카드를 받아들며 태주의 눈빛 속에 숨겨진 야망과 잔혹함을 읽어냈지만 두려움보다는 전율이 앞섰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를 등에 업고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집무실을 나서기 전 이수는 다시 한번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풍경은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발 아래 깔린 도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정복해야 할 전장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강태주의 시선을 느끼며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이수의 제2막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수가 나간 뒤 홀로 남은 태주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태성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응시했다. 그는 이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신의 계획을 얼마나 앞당겨줄지 계산하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아름다운 칼이었고 그는 이 칼을 휘둘러 썩어빠진 재벌가들의 목을 칠 생각에 벌써부터 혈관 속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내린 도시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태동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더 갤러리 아트센터는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비공개 경매가 열리는 날이라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정적의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거대한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성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자취를 감췄던 한희수가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사람들의 쏟아지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 당당함은 좌중을 압도했다. 이수는 칠흑같이 어두운 블랙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선이 우아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붉은 립스틱은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그녀의 등장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당연히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던 태성그룹의 최 이사였는데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수하들이 그녀를 놓쳤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대담하게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극도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황급히 주변 눈치를 살피며 이수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최 이사는 이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했다. 경호원들의 흉패에는 블랙스톤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최 이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금융권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블랙스톤이 그녀를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성그룹조차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이수는 당황한 최 이사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의 셔츠 주머니에 꽂아주었는데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모욕적이었다. 이수는 최 이사에게 귓속말로 자신이 블랙스톤의 수서가트 컨설턴트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태성그룹의 모든 미술품 거래는 자신의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최 이사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지만 이수는 그를 비웃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경매장 VIP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위세와 그녀의 달라진 위상은 순식간에 장내의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줄을 서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인간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경매장 2층의 VIP룸에서는 강태주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매직 미러를 통해 아래층의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수가 최 이사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영리하게 판을 주도하고 있었다. 태주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그녀가 단순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를 그르치지 않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며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다음 작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회자가 첫 번째 출품작을 소개하자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첫 번째 작품은 태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내놓은 무명 작가의 추상화였는데 최 이사는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가격을 띄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매 시작과 동시에 이수가 패드를 들어 올리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이사의 작전은 초반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이수는 단순히 가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진위 여부와 가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경매의 흐름을 묘하게 비틀었다. 이수는 마이크를 잡고 해당 작품의 붓터치와 안료 사용법이 작가의 기존 화풍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장내에 있던 다른 컬렉터들도 웅성거리며 입찰을 주저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되었다. 최 이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사회자에게 진행을 재촉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사람들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미술계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태성그룹이 공들여 준비한 자금 세탁 루트가 이수의 말 몇 마디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녀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작품의 소유권 이력이 불투명하다는 점까지 꼬집으며 이 거래가 불법적인 자금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뉘앙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결국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작품은 유찰되고 말았다. 경매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적인 상황에 최 이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이수는 그를 향해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보이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앞으로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매가 엉망이 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최 이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수를 구석진 테라스로 불러내어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에게 가족들의 안위를 들먹이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끔찍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부의 복사본이 이미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세계 언론에 자동 전송될 것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이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무서운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고 최 이사는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다. 그때 테라스의 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등장했는데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태주는 겁에 질린 최 이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수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며 파트너를 괴롭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최 이사는 태주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는데 재계 서열을 무시하는 강태주의 위세에 눌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태주는 최 이색의 태성그룹 회장에게 안부나 전하라고 말하며 이수를 데리고 유유히 테라스를 빠져나갔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일종의 전우애와 비슷한 감정이었다. 태주는 이수에게 오늘 아주 훌륭했다고 짧게 칭찬을 건넸는데 그의 칭찬은 웬만해서는 듣기 힘든 것이었기에 이수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수는 태주에게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를 표했지만 태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냉정하게 상기시켰다. 그의 눈빛은 승리에 도취되기보다는 다음 수를 계산하는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고 이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취곡은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터준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히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탑승할 수 있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이수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태성그룹의 주가 변동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경매 사건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태성그룹의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이수는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이 복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태주는 그런 이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네며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호흡을 고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감정이 격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사냥꾼은 언제나 차가운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는 생수를 받아 마시며 그의 조언을 깊이 새겼고 태주가 자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누구도 먼저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한편 굴욕을 맛본 최 이사는 분노에 차서 자신의 사무실 집기를 때려 부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태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였기에 더욱 이성을 잃고 날뛰었는데 이수와 태주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어둠의 해결사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사람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이나 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단순히 이수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약점인 여동생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을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블랙스톤의 경우가 아무리 삼엄하다 해도 가족을 미끼로 던지면 이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라 확신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최 이사는 거액의 착수금을 약속하며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다. 그 시각 이수는 태주의 안전가옥인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피로에 지친 몸을 소파에 뉘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태주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태주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은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이수는 자신이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의존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정의할 여유가 없었다. 태주 역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거실에 있는 이수에게 쏠려 있었는데 그녀가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경을 쓴 적이 없었기에 낯선 감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본능을 느꼈다. 그는 태성그룹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경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이들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물밑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들은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기 위해 더 크고 잔인한 덫을 놓고 있었다. 이수와 태주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어둠 속의 그림자들은 소리 없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다가올 내일은 오늘보다 더 험난하고 위험한 하루가 될 것임이 분명했다. 이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여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가슴 한편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물스물 피어올랐다. 그녀는 태주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동생이 잘 머물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적들의 비열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어떤 일이 있어도 동생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속도가 붙어 멈출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끝을 볼 때까지 달리는 것뿐이었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들은 한희수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는데 내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조작된 거짓말들 뿐이었다. 언론은 그녀를 횡령범이자 재벌 2세들을 홀려 정보를 빼내는 꽃뱀으로 묘사하며 마녀 사냥을 시작했고 대중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물어뜯기에 바빴다. 블랙스톤의 주가마저 출렁이게 만드는 이 거대한 여론 조작은 태성그룹이 가진 언론 장악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수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고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여동생의 비명소리와 최 이사의 비열한 웃음소리였다. 최 이사는 이수의 동생을 데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폐공장으로 혼자 오지 않으면 동생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와 이수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고 그녀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이수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태주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차갑고 침착한 표정이었는데 흥분한 이수와는 대조적으로 지독하게 냉정해 보였다. 이수는 비키라고 소리치며 그를 밀치려 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양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 혼자 가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동생까지 구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태주는 눈물 범벅이 된 이수의 얼굴을 닦아주며 자신이 해결할 테니 믿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대신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 이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수와 자신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기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태주는 최 이사의 탐욕이 오히려 그를 파멸시킬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하며 놈이 쳐놓은 덫을 역이용하여 그를 영원히 매장시킬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이수를 진정시키는 강력한 진정제와도 같았다. 태주는 금고에서 가짜 데이터가 담긴 메모리를 꺼내 이수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미끼로 최 이사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블랙스톤의 최정예 경호팀을 미리 약속 장소 주변에 매복시킬 것이며 하늘에는 드론을 띄워 실시간으로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는 차가운 금속성 메모리를 손에 쥐며 이것이 동생의 생명줄이자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폭탄 스위치라는 무게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태주를 바라보며 당신을 믿고 내 목숨을 걸겠다고 비장하게 대답했다. 검은색 밴을 타고 약속 장소인 인천에 버려진 물류 창고로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태주는 노트북으로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고 이수는 방탄조끼를 5단에 갖춰 입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날씨마저 우중충하여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태주는 긴장한 이수의 손을 잠시 꽉 잡아주었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공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흉물스럽게 그들을 맞이했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이수가 혼자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태주가 차에서 내리자 기세가 한풀 꺾인 듯 주춤거렸다. 태주는 양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며 거래를 하러 왔으니 물건부터 확인하자고 여유롭게 소리쳤다. 공장 2층 난간에는 동생이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밧줄에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흉기를 든 깡패들이 서 있었다. 이수는 동생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태주의 눈빛을 기억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최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데이터를 먼저 넘기면 동생을 풀어주겠다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수는 메모리를 머리 위로 들어 보이며 동생을 먼저 내려보내지 않으면 이것을 부숴버리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태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내며 매복해 있던 팀원들에게 진입 타이밍을 알리고 있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뒤에 태성그룹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 태주에게도 거만하게 굴며
이번 기회에 블랙스톤까지 삼켜버리겠다는 헛된 야망을 드러냈다. 그는 이수와 태주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승리의 쾌감에 취해 경계를 늦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최 이사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고는 시계 바늘이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 확인이 아니라 적들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조명을 차단할 작전 개시 시간이었다. 갑자기 공장 내부에 모든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동시에 굉음과 함께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가려졌다. 당황한 초에 이사와 깡패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태주는 순식간에 이수를 보호하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천장 유리가 깨지며 레페를 타고 내려온 블랙스톤의 요원들이 적들을 하나둘씩 제압하기 시작했고 공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수는 혼란을 틈타 동생이 있는 2층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태주는 위험하다며 그녀를 저지하고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나섰다. 태주는 평소의 냉철한 최고 경영자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며 앞을 막는 적들을 맨손으로 쓰러뜨렸다. 그의 주먹은 묵직하고 정확했으며 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공격에 깡패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이수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태주의 눈빛을 보며 그가 단순히 돈만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걸어나온 악마처럼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태주가 2층 난간에 도달하여 동생을 붙잡고 있던 놈을 발차기로 날려버리는 순간 공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이수가 그쪽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채 밤은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 이사는 깨진 유리 조각을 든 한이수의 솥을 퍼런 기세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의 바지는 공포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수는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찌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뒤따라온 강태주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제지했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런 쓰레기의 피로 손을 더럽힐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며 그녀에게서 유리 조각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는 바닥을 기고 있는 최 이사를 벌레보듯 내려다보며 감옥에 가기 전에 지옥을 먼저 맛보게 해주겠다고 섬뜩하게 경고했다. 태주는 놀랍게도 경찰에게 최 이사를 넘기지 않고 그를 그냥 풀어주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그를 안심시킨 뒤 더 큰 무대에서 처절하게 짓밟으려는 잔혹한 계산이었다.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태성그룹 주최의 자선 갈라 파티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굴욕을 숨기고 멀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나타난 최 이사는 태성그룹 회장의 옆에부터 건재함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태주가 자신을 풀어준 것이 블랙스톤도 태성그룹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웃음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파멸을 모르는 자들의 마지막 축제와도 같았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특별 기획전 소개 시간이 다가오자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무대 뒤편에서 한이수가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순백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고고한 백조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도망친 줄 알았던 그녀의 등장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이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이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오늘 소개할 작품의 주제는 진실의 무게라고 말하며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수의 신호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면서 스크린에는 아름다운 명화 대신 복잡한 숫자와 표들이 현란하게 교차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 이사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태성그룹의 이중장부와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 세탁 내역이 시각예술로 승화된 미디어 아트였다. 횡령과 탈세의 증거들이 거대한 화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이 충격적인 폭로 현장을 담기에 바빴고 생중계되던 방송 전파를 타고 이 장면은 전 국민에게 송출되었다. 이성을 잃은 초에 이사는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당장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이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블랙스톤의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무릎 꿇렸다. 그때 연 회장의 메인문이 활짝 열리며 강태주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왕의 귀환처럼 당당하게 입장했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마이크를 잡고 태성그룹의 채권단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 태주는 충격에 빠진 태성그룹 회장을 향해 정중하지만 뼈있는 어조로 태성그룹의 부채를 블랙스톤이 모두 인수했으며 오늘부로 경영권이 넘어왔음을 통보했다. 그는 최 이사와 회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이미 검찰에 넘어갔으며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졌다고 덧붙였다. 장내에 있던 주주들과 이사들은 술렁거렸지만 태주가 제시한 압도적인 지분율과 증거 앞에서는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재벌 태성그룹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최 이사와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다. 최 이사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증인들 앞에서는 추악한 범죄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태주와 이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두 사람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악의 축이무대 뒤로 사라지고 나서야 연 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은 새로운 권력자인 강태주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태주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이수는 그 손을 맞잡으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황제와 황후의 모습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태주는 마이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어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소란이 잦아들고 칵테일 리셉션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수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눈도장을 찍기에 바빴고 태주의 주변에는 아부를 떠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들의 관심에 적당히 예의를 갖추면서도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수는 태주에게 귓속말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냐고 물었고 태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호텔 옥상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그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으며 발 아래 펼쳐진 불빛들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이수는 잔을 부딪히며 태주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지옥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깊은 입맞춤으로 대답을 대신했는데 그 키스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녹아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태성그룹의 몰락과 블랙스톤의 인수가 마무리되는 데는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계절은 어느새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거리는 낙엽으로 물들고 있었다. 한희수는 강태주의 집무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편안해 보였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태주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지내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고 갤러리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태주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는데 그는 그녀가 이렇게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이수에게 블랙스톤의 거대하고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나가 혼자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알고 있느냐고 낮게 물었다. 하지만 이수는 빙그레 웃으며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맞서 싸워 이겼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당당하게 반문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에 픽 웃음을 터뜨리며 사직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이수가 당황하여 항의하려 하자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그녀를 직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블랙스톤이 전폭적으로 투자할 새로운 예술재단의 공동 설립자로 초빙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은 고용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으며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그의 욕심이 담긴 절묘한 타협안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능력을 썩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능청스럽게 덧붙였는데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는 태주의 파격적인 제안에 말문이 막혔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망설이는 이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이제 지루한 비즈니스는 끝났으니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라고 속삭였다. 그는 처음 호텔방에서 칼을 겨누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단순한 파트너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했던 강태주라는 남자가 한 여자 앞에서 무장 해제되는 순간이었고 이수는 그 진솔함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맞잡으며 당신이라는 위험한 투자를 평생 감당해보겠다고 위트 있게 대답하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복수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것임을 확인하며 두 사람은 깊은 신뢰를 나눴다. 1년 후 성수동의 낡은 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이수의 갤러리는 개관 전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자금 세탁 도구였던 과거를 씻어내고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진정한 기획자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했다. 오픈 파티가 한창인 갤러리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강태주가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는 오직 이수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다. 그는 그녀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며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세기의 커플이라 부르며 환호했다. 이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태주의 팔짱을 끼며 오늘 저녁은 자신이 사겠다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태주는 눈썹을 치켰으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모시겠다고 장난스럽게 대꾸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검은 거래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위태로운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단단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